안녕하십니까. 프로 잡담러의 박성호 기자입니다. 소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증권팀 김유정 기자입니다. 예, 프로 잡담러가 그 5회째를 맞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그 경제적인 얘기를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아주 우리가 어렵게 섭외하신 분입니다. 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투자증권의 퀀트 애널리스트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섭외하지는 않았고요. 아니요. 진짜 저희가 너무 어렵게 섭외했고요. 저희가 경제에 대해서 아니면 혹시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분을 어떻게 찾아볼까 하다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모신 겁니다. 저 3초 만에 승낙했지 않나요? 어딜 봐서 어렵다는 거죠? 아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SNS에서는 상당한 스타십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설명 좀, 어떤 애널리스트계 이말년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톡톡 튀는 리포트로 그 젊은 층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유명한 분이시죠. 이단하죠. 그러니까 좀 저희가 쉽게 설명하면 리포트라는 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예. 그 종목을 분석해서 나오는 아니면 시장을 분석해서 나오는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떤 보고서가 뭐 있나요? 뭐 장군님 코스피 쏘신다 이런 것도 있고, 장군님 코스피 쏘신다. 예.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뻔한 뭐 그런 리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살 가치 투자하는 자료 뭐 이래가지고 뭐 워렌 버핏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뭐 보고서가 하나 있었고요. 뭐 그런 스타일 보고서를 몇 개씩 씁니다. 아니, 장군님이 쏘신다는 제목의 보고서는 이게 뭐예요? 내용이 뭔가요? 이제 북미 회담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로 네. 이제 대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그동안 한국이 증시가 뭐 저평가됐다라는 소리는 주구장창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요인이 뭐냐 하고 뜯어보면 분명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해소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 코스피의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진짜 될까 말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장군님이 쏘신다고 했는데 장군님보다 트럼프가 더 세더라고요. 망한 보고서가 그렇죠. 됐죠. 예. 그럼 그분 장군님이 못 쐈나요, 그러면? 그렇죠. 트럼프가 더 세더라고요. 요새 주식장이 저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저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예를 들자면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미국의 장을 봤는데 장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보니까 꼬꾸라져 있고 뭐 이런 게 반복되더라고요. 요새는 그렇게 불확실성이 높은지 굉장히 뭐 업앤다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증시에 확실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원래 불확실성이 네. 존재하는 시장이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리턴으로 큰 네. 수익을 얻는 시장이니까 네. 불확실성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오늘 잘 보시면은 아주 그 주식을 하고 그리고 경제를 아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메모하면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맞죠? 다시 보기라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 왜 메모를 하세요? 이게 원래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 지금 동영상 2분도 길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메모에 이렇게 딱딱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하는 게 이게 경제 전문가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닌가요? 약간 부자님들이 여기 이게 벽에 붙여놓는다. 뭐 이런 요즘 시대랑은 좀 안 맞으시네요. 조선일보라서 되게 올드스쿨이구나. 알겠습니다. 저 오늘 그 연구원님께서 2019년 대망의 2019년 주식 전망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목이 오늘 천국과 지옥사예요. 왜 이렇게 다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안 달았는데 그래요? 기자분들이 다신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뭐 네. 스탠스 자체는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뭐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요인 그리고 지금 일단은 증시가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 심리가 많이 냉각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업종 대표주인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한 20% 이상 빠져 있고 네. 지금 뭐 제가 나올 때 보니까 39,000원 정도 있는데 뭐 종가가 어떻게 된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도체가 이제 2분기까지 감익이래 이러는데 외사는 뭔 소리야 올해 내내 감익 뭐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업종은 뭐 10만 원이 깨지는 만에 하고 있고 뭐 바이오도 보니까 뭐 그렇게 센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잘 될 업종이 뭐냐 하고 보니까 뭐 지금 조선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었는데 현대중공업하고 이런 것도 쭉쭉 빠지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 현대중공업 지금 3일 연속 뭐 빠지고 있나 그럴 거고 미포도 꽤나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조선 말고 다른 거는 좋아질 게 있냐 하고 보니까 그나마 엔터가 좋아집니다. 뭐 JYP 이런 게 한때 주도주였죠. 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트와이스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주지는 못하거든요.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도 산업이냐 하면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트와이스보다 더 큰 방탄 애들이 먹여 살려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뭘 투자해야 할까 하면은 의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추정이지 다른 외생 변수가 이제 개입이 되어서 다시 이제 좋아진다든가 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심리적인 최악 상태인데 그게 외생 변수가 돌아서 가지고 다시 좋아진다면 그거는 불 붙어 가지고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ECB에서 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다. 다시 좋아질 수 있어 하면서 심리가 확 개선이 된다든가 현대차가 최근에 펠리세이드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야 펠리세이드 그래 우리는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아주길 기대했어. 아반떼 소나타도 이 정도 퀄리티로 뽑아줘 하면서 뭐 자동차 업종이 뭐 계속 좋아진다든가 그러면서 야 신차 사이클이다 하면서 릴레이팅이 된다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싼데 이거 배당주로 봐도 지금 3.8%니까 괜찮잖아 하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든가 등등등 이런 외생 변수가 좋아진다면 뭐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다만 지금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올해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연간 전망을 내는 시즌인데 보시면 이제 10월에 조정장이 좀 많이 셌잖아요. 그래서 연간 전망을 처음에 낸 증권사는 한 2,400인가 그래 불렀을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른 증권사에서 이제 내면 낼수록 상단이 내려가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최악이고 지금 뭐 1,800을 내심 생각하는 펀드 매니저도 있는 반면 뭐 1,800이 보수적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뭐 1,525까지 들어봤고 그런 거요? 뭐 1,700도 들어봤고 충격인데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망가진 장은 아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PBR 0.87배인데 1배보다 낮아지면은 일반적으로 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싹 다 청산시켜도 그거보다 많이 남는다 이 소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가가 되게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공감하시나요? 팩트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인데 문재인 정부가 요인이냐 아니냐. 사실 그 미국하고 글로벌 싹 다 꺾였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탓은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야 최저임금하고 그런 거 다 뭐 경기에 안 좋은 정책 다 집행해 놓고 꺾였는 거 보면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둘 다 맞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즉 글로벌하게 다 싹 다 꺾인 거는 맞는데 하필이면 그 신흥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하락폭이 컸다는 건 시사하는 점이 분명히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라는 말은 결국 영향을 줬냐 그리고 그걸 그 시점을 말하는 거야.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둘 다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뭐랄까 정부가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 뭐 시장을 살리려고 뭐 부양책을 다 써봤는데 약발이 안 먹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단적으로 올해 초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셀트리온만 띄워주고 끝난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코스닥 그때 뭐 증권사에서 1,000을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6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정부 정책이 뭐 아예 작정하고 뭐 대규모 뭐 자금 집행을 하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약발을 뭐 100% 발휘한다고는 장담은 못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은 꼭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이냐 하면은 그렇게 이제 보기는 힘들다. 글로벌 호황이었으면은 그래도 오르긴 올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죠. 작년에 3천 코스피 3천 간다고 네. 예상들을 많이 하셨고 애널리스트 연구원님들도 그렇게 다 저도 얘기를 그런 하셨잖아요. 사람이었죠. 네. 아 그러셨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삼촌은 어디 갔나요 지금? 뭐 삼성전자 일단은 꺾이고 현차가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굉장히 싼 국면이었는데 최소한 버텨줄 줄은 알았고 그리고 건설이 역사적 저점이었는데 여기서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때는 또 유가가 상승하고 했으니까 야 이쯤이면 중동하고 이런 데서 수주가 나올 때가 됐는데 해외 수주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현대차가 올해 일단은 10만 원을 깨졌고 네. 건설도 뭐 힘이 뭐 쭉 빠졌고 지금은 IT는 그래서 사이클이 그때 1월 12월쯤이 어떤 국면이었냐면 작년 이맘때 네.
야 그래서 IT 더 가냐 안 가냐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싸우기 시작한대요. 내년에 더 간다 아니다 뭔 소리야 그냥 플랫해진다 이런 걸 싸우다가 결국에 좀 그렇게 뭐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정말 내년은 정말 더 전망이 어둡네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작년 이맘때 무역 분쟁 터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게 상수라고 다들 가정하는데 뜬금없이 트럼프가 트위터를 올려서 오늘부터 무역 분쟁 끝 잃어버리면 또 이야기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예측을 하냐는데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상수로 가정을 하고 예측하는 게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인데 일단 코스피 올해 빠진 거는 일단 무역 분쟁의 역할이 좀 제일 컸던 걸로 그렇죠, 판단을 하고요. 아 그걸 예측할 수 있으면 제가 전업을 하지 애널리스트로 왜요? 그렇죠. 그걸 알면은 뭐 원래 주가가 신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근데 분석들을 매일같이 하고 계시고. 그거는 이쪽 방향성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절대적으로 싼 가격이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정보들로 판단했을 때 사서 승산이 높은 구간이냐 아니냐는 애널리스트의 판단 영역이고 그거를 벗어나는 뭐 외생 변수라든가 뭐 뜬금없이 아니 갑자기 뭐 지금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스튜디오에 갑자기 IS 애들이 이제 와서 자폭 테러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외생 변수니까 뭐 배제를 하고 현재까지 있는 정보로 합리적인 전망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유효하게 승산이 높냐 아니냐는 애널리스트의 영역.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싸냐 안 싸냐 그리고 전망이 나쁘냐 좋냐는 애널리스트의 영역인데 뭐 앞으로 뭐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갑자기 끝나고 이러면은 네. 모두의 예상을 비웃고 날아갈 수 있죠. 그렇죠. 저는 걱정인 게 요새 최근에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비중이 높고 높죠. 그리고 사실상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휴대폰이 예전처럼 많이 이렇게 뭐 그러니까 화랑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보고서나 많은 분들 전문가들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좀 꺾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내년 그 반도체 사이클이 꺾었다면은 우리 시장에도 전망에도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저요? 아니 둘 다 한번 좀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사이클이 꺾였냐 안 꺾였나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래서 싸냐 안 싸냐를 판단하시는 게 더 세이프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사이클이라는 게 돌고 도는데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못 맞춘다면 그냥 쌀 때 쟁여놔서 이제 뭐 언젠간 돌아오겠지 3년 안에 돌아오겠지 해가지고 3년 버티면 무조건 이긴다 이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세이프하지 않을까요? 사실 사이클이 언제 돌아올지는 알기 힘들죠. 뭐 삼성전자도 다들 뭐 회사에서 꺾인다 해가지고 야씨 내가 고객한테 물어봐가지고 꺾이냐 안 꺾인지 알아볼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럴 바에 아예 누가 봐도 싼 가격에 사서 네. 버텨나가자는 거죠. 그게 훨씬 세이프한 투자 방법이고 존버 아니 영원히 존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뭐 한 10% 가지고 있었다. 근데 더 빠지면은 뭐 다른 거 팔아서 이제 좀 더 사고 오르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히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일반인 투자자분들께는 제일 세이프하죠. 여기서 조금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세이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업종별 1등 기업들 그리고 빠져도 회사가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애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뭐 갤럭시 노트 7 폭발했다고 회사가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겨레랑 싸운다고 조선일보가 망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것들처럼 뭐 사소한 거 하나로 이제 끄떡도 없을 회사들을 업종별로 구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네. 그래가지고 그냥 n분의 1씩 그러니까 10개 종목이면 10%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올라가지고 10%를 오버할 거고 어떤 거는 빠져가지고 뭐 10%를 언더할 건데 그러면은 빠진 거를 10%로 맞추면은 저점 매수일 거고 네. 오른 거를 다시 10% 맞추면은 약간 매도 관련할 거고 그렇게 차익을 계속 챙겨 나가시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제일 세이프하지. 우리가 그 뭐 반도체는 정말 지금 좀 위기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불안해서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약 바이오 네. 이거 정말 지금 살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좀 주세요. 네. 그렇죠. 저희 그게 요새 사실 제일 화두고 이슈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외국에 논문이 하나 있는데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보면은 이게 임상 3상까지 끝내가지고 실제로 상용화 된 애들 이제 주가 상승률보다 1상 이때 고비를 이제 넘겨서 레벨업을 쭉 하고 2상 이때 고비다 해가지고 성공하면 또 빵 튀고 그래서 진행 과정에 있는 애들이 주가가 더 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아 바이오 하는 애들 심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기구나. 그러면 차라리 뭐 이런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만약에 하실 거면 제대로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그게 한계가 있다면 바스켓으로 해가지고 좀 괜찮다 싶은 거 한 10개 정도를 분산 투자하시든지라고 하면은 그냥 그건 대박이 안 나잖아라고 하시겠죠. 네. 백방. 몰빵이 좀 지금 리플에 그거 안 봐도 좀 비디오인데 그냥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는 금액이 작다는 걸 이용해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면 뭐 다 던진다 이런 식으로 존버를 하시기보다는 좀 추세가 깨진다 싶으면은 매도를 하시는 쪽이 리스크 관리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네? 지금 매도를 하라고요? 아니면 뭐 이동 평균선을 보고 개별 종목마다 그건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좀 너무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요. 이동 평균선. 아 그거 그냥 HTS나 MTS를 켜면 뭐 차트에 무슨 이상한 선이 있어요. 뭐 빨간색은 20, 뭐 파란색은 60 이런 식으로. 맞아 봤어요. 그렇죠. 네. 20이 무슨 색이지 보고 아 노란색. 그럼 노란색이 뭐지? 이거보다 지금 주가가 낮냐 높냐? 네. 하셔서 이 선보다 낮네? 그럼 다 팔어. 아, 심플하네. 그러니까 그 차트를 봐서 차트에 노란색 그렇죠? 을 봐서 노란색보다 주가가 낮으면 사고 낮으면 그냥 팔고. 팔고 높으면 사고. 그게 솔직히 야맨 거 맞는데 일반인들이 사실 이제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기는 솔직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직장 다니시면서 바이오 업종 뭐 열심히 분석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죠. 사실 많지 지금 않죠. 솔직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막 깊이 있게 이게 뭐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이게 항암 치료제인데 3상을 통과할 확률이 얼마고 글로벌 이제 뭐 제약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디스카운트 받고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얼마고를 제대로 아시는 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바에 일반인들에게 제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차라리 심플하게 아무거나 존버하지 마시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던져라고 하는 게 그나마 지금 방송 레벨에서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야매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의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지표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뭐지? 마포대교에서 이제 담배 피다가 이제 점프를 하시지는 않을 만한 그런 대책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연구원님도 주식을 하는지 물어보는데 주식하세요?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컴플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솔직히 애널리스트들 레포트 올리면은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 얘들 자기 계좌로 사놓고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 이런 리플 달리는데 그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저희가 못 삽니다. 그 예를 들어서 IT 애널이면 IT 종목 싹 다 못 사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다른 종목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증권사가 이제 보고서를 내는 종목은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아예 못하게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은 보고서 나오고 24시간 동안 이제 뭐 매수 금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뭐 동일 방향으로 매매 뭐 이런 식의 룰이 있다든가 매매도 횟수가 뭐 한 달에 20번 이하 혹은 하루 3번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이제 과도하게 몰빵 쳐가지고 뭐 이제 뭐 보고서로 한탕 해먹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봉의 100%가 맥시멈, 70%가 맥시멈 이런 식으로 제한도 있고 회전율 제한 300%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씨 그럴 바에 안 할래 이런 정도의 규제 강도가. 그러면은 그 나름 그 수익률을 한번 따져본 적이
추천하신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따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섹터 애널이 아니라서. 네. 근데 그거는 있죠. 뭐냐면은 저는 계량 애널리스트니까 제가 논리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종목을 뽑았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수익률이 10년 동안 얼마 났습니다라고 제시를 해드린 적은 많죠. 얼마나 제일 많이 난 게 얼마 정도? 연평균 22% 정도. 근데 2005년 1월부터 근데 그렇게 이 논리대로 뽑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2005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주식을 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개인 투자자 출신이긴 한데 음, 제도권에서는 이제 한계가 많아요. 저도 그거 하다가 아시 규제가 짜증나 하고 그냥 뭐 미국 주식으로 도망간 케이스인데 ETF나 할래 이러면서 사실 규제가 많아서 사실상 하지 말라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님은 돈 벌었나요? 이런 질문 많이 나오는데 돈 많이 버셨나요? 돈 많이 벌었으면 제가 왜 그렇죠. 월급쟁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건데 뭐 아저씨쯤 되면은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있죠. 뭐랄까 나이가 드셔서도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업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나 임원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진짜 돈을 조금 더 벌어야겠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사정마다 다르기는 한데 뭐 편차가 심하죠. 다만 그건 있어요. 만약에 이걸 보시는 뭐 증권사를 지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법적 규제가 심해가지고 네가 이제 주식을 못하는 거는 진짜 큰 이제 좀 타격이니까 잘 생각을 해봐라. 차라리 이제 뭐 제조업이나 이런 데 가서 돈 모아서 네 혼자 주식하고 그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고 싶네요. 그러면 자 이제 오늘 그 방송의 또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니까 좀 그 연구원님께서 그 2019년 증시와 관련해서 이제 희망편, 그러니까 희망편과 파멸편 이렇게 해서 두 편을 나눠 주셨는데 저희 희망편부터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2009년 증시가 왜 희망적인가요? 일단은 지금 18년 증시를 괴롭혀왔던 게 이제 무역 분쟁 이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랑 이제 중미 회담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 그렇죠. 좀 싸기는 싸요, 솔직히. 지금 거의 뭐 금융위기 직전급이니까. 그 정도요? 네. 2009년 이후로 역대 최저로 싼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일치하는 가격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더 악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싼 건 맞아요. 그리고 무역 분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뭐 있을 수도 있죠. 이거를 더 이상 질질 끌기는 힘들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2분기부터 지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제시되고 바이오가 이제 19년에 이제 3상이 결정나는 그런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될 수도 있죠. 지금 북미 회담이라든가 이제 북한 비핵화 이렇게 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현대차 팰리세이드 요새 잘 팔리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현대차가 좀 반등에 성공했는데 지금 주가가 올랐는 게 야 좋다 이 정도만 좀 해줘.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다른 차들도 이 정도로 뽑히길 원하는 거야 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래서 신차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온다면 현대차도 반등을 할 거고 그리고 조선업이 최근에 이제 수주 기대감, 특히 LNG들 이러면서 뭐 미포조선, 뭐 대조 뭐 이런 것도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또 현대차 얘기 나와서 근데 팰리세이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팰리세이드 나온 이후에 현대차 주가가 좀 많이 그래도 올랐죠. 그건 그렇죠. 그 생각보다 잘 팔리네 하면서 뭐지 하면서 뭐 올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회장이 바뀌면서 인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되게 젊어졌다. 네. 예전에 분들이 이제 세단 밀다가 이제 좀 뭐랄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네. 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미 시장에 뭐 픽업이나 SUV가 대세인데 사실상 그 현대차의 그 대형 SUV 라인이 없고 산타페까지만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 타 경쟁사에 비해서는 약간 좀 그 내놓을 만한 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팰리세이드 나오면서 좀 북미 시장에도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뭐 희망 편이니까. 희망편이잖아요. 희망 편이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는 너무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올해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고 그리고 올해도 회담 많이 했잖아요. 정상들 간. 그러면서 이미 올해 다 해소가 됐어야 되는 건데 또 내년에 해소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저는 너무 희망 고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니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저도 제 생각인데 그 미국 최근 미국 그 증시가 많이 이제 후퇴했잖아요. 네. 그런데 뭐 혹자들은 이제 미국 그 성장이 이제 좀 한계가 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중시는 결국 외국인 자본에 의해서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실망한 그 외국 자본들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 몰릴 수 있다라는 뭐 전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내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조금 꺾이면 오히려 이제 이때까지 미국이 금리 올렸으니까 야 한미금이 역전됐는데 지금 뭐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따라 올려야 하는 환경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꺾여가지고 금리를 제대로 못 올리고 하면은 한국이 뭐 재정 통화 정책을 쓸 여력이 생긴다라는 논리도 있기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근에 그러니까 EM이란 이머징 마켓, 즉 한국 같은 이제 국가에 돈이 조금은 들어오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조금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희망편을 봤으니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제 이건 파멸편. 네. 어둡네요. 무섭네요. 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리플이 기대되는데 이거는 참 저한테 욕하시면 안 돼요. 뭐 미국 경기는 이제 박살나고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막 폭주를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익은 턴어라운드를 실패하고 팰리세이드 이후로 이제 다른 신차들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현대차가 구조조정을 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중국 공기업은 막 디폴트를 하고 무역 분쟁은 심화되고 그나마 버텨주던 조선엔터는 완전히 급락을 해버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오르는데 이제 뭐 경기 지표는 다 망해버리고 그래서 패닉셀이 나오고 이러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진짜 뭐 답이 없는 건데. 지금 머리가 아프네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이 정도가 되면 진짜 난리가 나겠네요. 코스피 1525죠 뭐. 1500. 1525. 그러면 희망편에서의 그 예상 코스피 지수와 파멸편에서의 예상 코스피 지수 각각 제시를 해주신다면? 그걸 굳이 해야 하나 싶기는 한데 만약에 그래 되면 한 2,500까지는 2,500, 600은 트레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희망편에 있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전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2,600, 700 그래 가능하죠. 근데 다 가능하다면 네. 그런 거고 리플에 뭐 지옥편이 현실적이네 뭐 이런 건 아니고 있네. 뭐 애널리스트 너무 신나 보인다고 지금 약간 지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정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조만간 이제 뭐 한겨레 이런 데서 엄청 뭐 비판 기사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뭐 충분히 근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느 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고 제가 제시한 요건들이 뭐 이런 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 이 현실화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되고 그래서 뭐랄까 희망편에서 제시한 요건들은 뭐가 가능성 있고 뭐는 가능성 없고 그 다음에 파멸편에서 나온 거는 뭐는 이거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이거는 진짜 가능성 없다. 이걸 따져가지고 종합적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건데 뭐 판단에 맡기겠지만 뭐 아직까지 이제 해외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싸고 한데 조금 희망편 시나리오에 배팅을 해볼 그거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해요. 근데 국내 투자자들은 조금 많이 좀 움츠러든 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어느 게 될지는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사실 증권사가 연간 전망 내고 땡 이게 아니라 반기 단위로 이제 체크를 하고 혹은 뭐 심하면 월간 단위로 전략을 쓰고 이런 이유가 이 변수 중에 이건 될 것 같은데 안 됐네? 반면 이거는 가능성 없다고 봤는데 진짜 터졌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이거 조금 낮추고요. 이거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생 변수들 그러니까 자동차 팰리세이드 생각보다 더 잘 나가는데요? 뭐 이러면서 뭐 목표 주가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 수정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죠. 이거 말고도 뭐 제가 언급하지 않은 제3의 변수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이 정도를 뭐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주식시장을 관망하는 자세? 좀 더 지켜봐가면서 신중하게 투자하는 자세? 그런 게 짜장면집 필요할까요? 가시가지고 애매할 때 짬뽕 짜장면 그거 뭐지 반반 하시죠. 짬짜면. 그렇죠. 짬짜면을 많이 먹죠. 주식 반 채권 반 아니면 주식 반 예금 반 아니 음. 주식 반 달러 반 이런 식으로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게 제일 심플하면서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인데 옛날에 이제 금융에서 분산 투자를 이제 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면은 비슷한 수익률을 이제 더 낮은 리스크를 지고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마코이츠라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청 어렵게 수식을 썼는데 정작 그분도 이제 개인 재테크할 때는 그냥 반반이라는 심플한 방법 썼어요. 시너널 도깨비라고 반반 맞추고 한 달 뒤에 이거 빠졌네 조금 더 사야지 그리고 이건 올랐네 조금 더 팔아야지 이것만 간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도 이게 제일 심플하죠. 그리고 뭐 조금 더 금융 지식이 있으신 분은 일드겐 모델 이런 걸 쓰셔도 좋죠. 예를 들면 필드겐 모델이요? 네. 뭐 패드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네. 옛날 옛적에 그린스펀이 주식시장의 과열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금리 레벨이랑 주식시장의 퍼의 역수를 기대 수익률로 가정하고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이랑 채권 금리 비교해서 뭐가 더 매력적인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코스피 퍼가 8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국채 금리가 3%예요. 그러면 8의 역수는 뭐 12점 얼마겠죠? 12점 뭔가? 뭐 그리고 국채 금리 3 이러면은 12.5 대 3 하면 대충 뭐 80대 뭐 20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주식 비중 결정하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이 저평가될수록 더 세게 사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굳이 위험하게 주식할 필요 있나? 채권이나 예금에 세이프하게 박아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금 비중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금융 지식이 있으신 분은 그걸 하시는 게 더 낫고 뭐 아씨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난 좀 더 쉬운 걸 할래 하시면 그냥 반반하세요. 심플. 반반.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고 뭐 비율이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근데 연구원님만 아시는 그 매매 기법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은 한번 이게 시청자들을 이미 위해서. 땡겨서 했는데 네. 뭐 저만 아는 건 네. 아니고 뭐 제가 최근에 낸 레포트 중에서 필살 가치 투자하는 보고서라고 뭐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그냥 뭐 제가 뭐 반반 혹은 뭐 N빵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인 타겟으로 한 거고 지금 들으시면서 조금 이상한 걸 느끼셔야 정상이에요. 뭐냐면은 아니 종목마다 더 좋은 거는 더 세게 비중을 넣고 그리고 안 좋으면은 안 사야지 정상인데 왜 그냥 뭐 반반이냐 뭐 n분의 1이냐 뭐 이런 소리를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해하실 정도 능력이 되시면 이제 상승 여력에 따라서 이제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현대차가 30% 오를 것 같다. 그리고 SO일은 20% 오를 것 같다. 그러면 30%대 30대 20 이런 비중으로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뭐 주가가 빠지면 현대차는 뭐 업사이드 상승 여력이 뭐 35% 4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10만 원이었는데 8만 원이었다. 근데 빠져가 7만 원이 됐네. 그러면 3만 원의 상승 여력이 더 생긴 거니까. 네. 그러면 현대차의 상승 여력이 더 높아졌으니까 빠지니까 더 사야지. 그리고 이거는 덜 빠졌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팔아야지. 더 상승 여력이 높은 걸로 갈아타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동일한 비중보다 쌀 때 사는 걸 조금 더 강하게 해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제 보고서를 보셔도 되고 잠깐의 그 보고서 광고를. 뭐 아니면은 뭐 시중 책 중에 뭐 전략적 가치 투자라는 책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본 것 보셨어요? 같은데? 그거 보시면 되고 본거 그걸 같은 데는 보셔도 뭐예요? 아니 최근에 본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절판됐을 건데 2009년에 나왔어요. 아 그럼 아니야. 그럼 아니에요. 아니야. 이콘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뭐 신진호라는 분이 쓰셨고 아니야. 아 그러면 저 좀 질문들이 좀 들어오는데 저 혹시 이제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같은 배터리가 이제 좀 앞으로 전기차다 ESS다 좀 이게 뜬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얘기에서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 희망편에 배터리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배터리 뭐 괜찮죠. 일단 성장하는 산업 맞아요. 근데 이게 싸냐 비싸냐 이게 논란이죠.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는 사람은 야 퍼랑 PBR을 봐라 이게 어딜 봐서 싸냐 이러는데 이제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애플이나 아니면은 막 아마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이제 생각되는 기업들은 처음에 비싼 것처럼 보이나 나중에 그 압도적인 성장세로 그거를 정당화했다. 근데 이것도 애플 초기 국면처럼 싼 거다. 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업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게 어느 논리가 더 타당한지 그리고 싼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비싼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한다를 정의를 하셔야겠죠.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셔도 되고 나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따위 안 믿어라고 하시면 직접 구하세요. 직접 구하는 방법은 참고로 뭐 PER, PBR 같은 이제 상대 가치 평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조금 능력이 되시는 분은 RIM이나 DCF 같은 걸 쓰셔도 되고 뭐 그거는 취향껏. 저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삼성전자가 요새 많이 빠지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빠질지 아니면 내년 분기는 좀 어떨지 이 예측 가능한가요? 그거를 물으시려면 ITNO를 물으셨어야죠. 그리고 그거를 알면 제가 지금 그거 빠진다에 배팅을 해서 열심히 먹고 있거나 그렇지 않았을까요? 솔직하죠?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좋습니다. 근데 예. 시장이 100%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수익을 먹는 게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에 확실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 확실한 게 있으면 남들 다 먹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두가 5월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전부 다 4월에 사겠죠? 그래서 5월에 오른다는 명제가 거짓이 돼요. 왜냐? 다 4월에 사서 4월에 주가가 쫙 올라갈 테니까. 애널리스트 전망이 그래서 틀리기 쉬워요. 아니 요새 나 궁금한 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막 이게 진짜 너무 힘들다. 그리고 경제가 정말 힘들다. 뭐 이제 회사에 계신 분들은 경제가 힘들다. 그리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좀 좌절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뭐 일단은 가상화폐 시장이 한창 열풍이었다가 지금 뭐 가상화폐도 지금 완전 망가졌죠. 주식 투자도 좀 망가졌죠. 뭐 그렇다고 부동산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약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더욱 그 체감하는 경기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올해 막 정말 장사가 좀 많이 안 돼서 휘청거렸던 분들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 52시간에 또 그 최저임금 올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연구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야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 상황이 돌고 돌지 않을까요? 일단은 사실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이제 만만하지 않은 게 작정하고 망치려고 해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제조업 위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뭐 최저임금도 그렇지만은 최저임금을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야 1,000원 올린다고 이제 망할 것 같으면 너네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업주들 입장에선 노동 인건비 즉 코스트가 20%가 올라가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중국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제조 2020 이런 걸로 뭐 따라오려고 하는데 코스트가 우리나라가 비싸고 그렇다고 이제 기술으로 쇼부를 보자니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 딸리고 애매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쇼부 쳐볼 만한 뭔가가 있긴 있어야 할 건데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점에서는 이제 한국에 조금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닌가. 오히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을 열심히 때리면서 트럼프가 뭐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 이러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을 띄우는 방법도 있지만 중국을 완전히 때려 패가지고 상대적으로 위대하게 만든 방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얻어맞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시간을 벌었네 하면서 그때 이제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재정비를 해서 지금 위기의 이제 심각성은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정비를 해서 이제 따라 붙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죠. 미중 무역 네. 분쟁이 우리나라에 시간을 벌어준 국면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시간이 버는 동안 좀 체질 개선을 통해서 좀 그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요새 제가 이제 사회부 기자니까 음. 주변에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자그마한 공장 하시는 분들부터 큰 조금 규모 있는 공장까지 막 지금 힘들어서 막 일단은 뭐 매출도 막 별로 떨어지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리고 사람 쓰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2008년 이전에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 쭉쭉 뻗어나가고 뭐 펀드도 뭐 열풍이 불고 했던 게 결국에 제조업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했거든요. 뭐 중국 호황도 누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2008년 이후로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코스트는 코스트대로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좀 답이 없죠. 예전에는 그래도 낙수 효과라고 해가지고 미국, 중국 잘 되면 우리 또 꼬물 떨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서 야 낙수 효과라는 게 사실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서 좀 그렇게 된 것도 있죠. 지금 특히 경상도 산업 벨트들 좋죠. 아니 그러니까 제조업이 전체 잘 되는데 요새 보면은 군산, 뭐 창원, 난리 거제, 났죠. 울산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분위기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안 좋죠.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일산에서 사는 것처럼 창원의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김해나 뭐 옆에 이렇게 사잖아요. 뭐 그 여파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쪽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현금이 이제 유동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몰리고 결국 아파트 값 떨어지고 뭐 하여튼 이게 연쇄적으로 이게 되니까 그게 좀 진짜 저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심각하죠. 그 거제 쪽에도 뭐 그렇지만은 경북에도 그래도 뭐 전자공단 이런 게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구미 있고 네. 포항제철 있고 네. 제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 애들이 주로 이제 졸업을 하는 가는 데가 뭐 포항, 구미 뭐 이런 데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좀 제조업이 둔화가 되니까 애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공단을 가는 게 아니라 닭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튀길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대구에 뭐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다들 뭐 서울로 올라가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뭐 탈조선이 닭인가 하다가 이제 공무원을 시키고 뭐 그렇게 돼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경상도뿐만 아니라 뭐 전라도든 서울권이든 경기도든 전체적으로 확실히 산업 자체 활력 그리고 경제 활력이 확실히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주변에 이민 가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민을 간다고 해서 뭐 삶이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 국내를 뜨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특히 요새 베트남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Do you know 박항서 이러면서요? 아니 저도 베트남은 진짜 뭐랄까 아니 이게 좀 이제 또 산으로 가는 얘기지만 최근에 이제 그 박항서 스즈키컵 우승도 그렇지만 네. 베트남에 일단 삼성전자 공장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기업들 많이 진출해 있고 네. 그래서 좀 뭐랄까 좀 그 베트남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고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지금 들어가면은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 않죠. 하여튼 오늘 의상도 그렇고 좀 네.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퇴직을 뭐 고려 중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열심히 이직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요새 근데 진짜 옆에 주변에서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 특히 베트남 쪽을 생각하시는 그건 분들이 맞는 많아요. 것 같아요. 네. 베트남이 워낙 그리고 또 이제 문화도 우리랑 비슷하고 이제 동양권이니까 뭔가 이렇게 쉽게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 우리 연구원님 이왕 나오신 김에 네. 좀 연구원에 대한 그 세간의 오해가 많잖아요. 네. 좀 요즘에 그 어느 직종이나 다 그렇지만 욕도 많이 먹고 또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좀 억울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풀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왜 애널리스트 약장수 아니냐 맨날 사라 그런다 그런 질문들 되게 많거든요. 약장수 맞죠? 예. 아, 그러세요? 매매를 이렇게 네. 하니까. 근데
약을 판다, 즉 세일즈를 하는 타겟이 개미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타겟은 이제 법인 고객, 그러니까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레포트를 공개를 하는 거는 그냥 뭐지? 그게 뭐 규정 법이에요. 그러니까 공표의 의무라는 게 있어서 야 기관한테만 보여주고 세일즈 하면은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아니야? 그러면 개미한테는 압도적으로 불리하잖아. 공개해 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라고 하면은 이 기관의 앞잡이라고 하시겠지. 근데 그건 뭐 저로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사실 그게 팩트고 뭐 동감을 안 하셔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이 종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회사에 탐방을 다녀온다든가 뭐 그리고 막 약을 판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팔 수는 없죠. 일단은 법인 고객이기 때문에 저보다 주식을 잘 알고 오래 하신 분들께 아 종목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현대기아차 영업사원 한 5년 차인데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한 20년이 이제 차를 만드신 분께 팔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봐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엄청 빡세게 공부를 해야 하고 논리를 세워가지고 뭐 설득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도 그냥 파는 게 아니다. 정말 그쵸. 치열하게 준비해서 파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들어보고 사기꾼인데 싶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부른다든가. 그렇겠죠. 알아서 검증이 되니까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런 세간의 의혹은 어떠세요? 연구원들이 리포트 써놓고 뭐 다른 계좌, 차명 계좌 같은 거 해놓고 거기서 사고 팔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가 띄우고 그런 의혹들도 많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 영화 예전에 작전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그거 뭐지? 요즘 뭐냐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쓴다고 뭐 주가가 뭐 하루에 뭐 10%씩 뭐 급등하고 그런 적은 아니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뭐지 뭐 차를 되게 뭐 마세라티 이런 걸 끌고 다니겠죠. 그게 가능하다면 저 국산차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그 뭐냐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서를 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그런 거를 계속 이제 금감원에서 엄격하게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하나 우리나라 금감원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 명의를 했다. 그러면 주문을 어떻게 낼 건데? 그리고 얘는 왜 이 사람은 여의도에 있지도 않은데 왜 이제 여의도에서 주문이 나오지? 하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요. 뭐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다 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클린해졌습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종목 뭐 추천 종목이 있어요? 그거 안 그래도 지금 뭐 리플을 보니까 야 주식 방송할 줄 모르네 빨간 거 파란 거 이런 거 들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라고 하는데 컴플라이언스라고 규정이 걸려요. 제가 보고서를 쓴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그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종목을 말고 뭔가 시장은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나마 살만한 게 이제 조선엔터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조선엔터 사실 엔터는 뭐 JIP, SM 그런 거죠. SM 뭐 그런 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증시 전망 자체가 좀 아리까리하고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를 권합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인 게 하락장을 겪고 있는 거라면 6월에서 7월 정도 그리고 PBR이 0.7배 미만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비중을 늘려도 안 늦다는 거. 그리고 천천히 아예 장기 투자 컨셉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진짜 단타로 하시든지 그러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증권사 입에서 뭐 죽겠다는 소리 나오면 진짜 힘든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주가 차트만 보셔도 이상한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뭐 제안을 드리는 게 뭐 달러나 뭐 예금이나 뭐 그런 안전자산들을 한 75% 정도 채워 놓으시다가 뭐 신문에서 뭐 증권사들 곡소리 나고 뭐 구조조정 시작한다 뭐 저희에겐 나쁜 뉴스겠죠. 그런 뉴스 나오고 할 때 슬슬 주식을 한 80%까지 채우시는 거를 그 달러를 사라는 거는 진짜 현물로 달러 사라는 건가요?
달러 ETF 같은 게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좋아져서. 그러니까 ETF를 하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효과가 좋으려면 달러 직접 사는 게 좋은 거고. 그렇죠. 뭐 은행 가가지고 달러 예금 이런 걸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채권 ETF 이런 걸 사셔도 되고, 그것도 귀찮다 하면 예금을 하셔도 되고. 개인 투자자는 그 뭐냐, 억지로 뭐 주식 시장이 안 좋은데 무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관 투자자처럼 뭐 매달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주식 비중 몇 프로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한다,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그냥 뭐 지수가 그래도 상승 추이인지, 그리고 뭐 경제 뉴스 뭐 복잡하게 볼 거 없이 그래서 전달 예전보다 좋아진다는 거냐 아니냐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그 주식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뭐 또 하나 쉬운 방법은 개인 투자자인데 이제 그냥 뭐 입문 엔트리 부분에서 하실 분들이 쓰기 좋은 방법인데, 그냥 1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일단 쉬세요. 120일 이동평균선. 깨지면 쉬시는 게 제일 세이프예요. 물론 이렇게 휩소라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는데, 큰 사고 나는 거는 막아줄 거예요. 짜잘한 손실이 있다는 거 인정. 근데 일반 투자자가 이제 뭐 제가 복잡하게 무슨 모델이 있고 해지가 있고 라고 말씀을 드려도 적용하실 분이 드물 것 같고, 차라리 그게 좀 세이프할 겁니다. 투자 중단법이라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그게 좀 검증된 방법이기도 해요. 그 뭐냐, 심플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보고, 두 번째로는 정률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그냥 반반을 매달 유지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세이프하죠. 그리고 머리 싸매고 전망하는 것보다 이게 수익률 좋을 때도 있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 정률 포트폴리오로 가는 게요? 네.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더 그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 그쵸.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장이 나쁠 때 열심히 사서 다시 회복이 되면은 파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해가지고 망할 우려도 좀 비교적 적어지고, 그리고 뭐 수익도 좀 회복되는 국면에 세게 먹을 수 있고, 나는 뭐 새 가슴이라서 계좌가 마이너스 5%만 돼도 가슴이 아프다 이러신 분은 그냥 120일 이동평균선 깨지면 그냥 쉬시고, 다시 뚫고 올라오네 하면 그때 이제 돈을 싸들고 하시면 되고, 모멘텀 투자법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이런 걸 쓰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금방 훌쩍 갔는데요. 저 오늘 그 주식 2019년 주식 전망에 대해서 좀 그 얘기해봤습니다. 저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이요? 네. 네. 아니 뭐 지금 오늘 진단해 주신 거 봤을 때 정말 그 내년 증시는 알 수 없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안전빵 투자법을 한번 실천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망을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드리는 거지, 이거를 뭐 맞췄다 못 맞췄다 보다는 논리의 타당성을 위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2600을 불렀는데 틀렸네, 2500 갔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논리가 뭐 타당하냐 아니다, 그걸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바로투자증권의 이상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저 이제 프로 잡담러 5회, 지금 5회 시간인데요. 항상 재미있고 정보가 가득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따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VOD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예, 그 VOD로 다시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 그 항상 저희 조선닷컴 페이지에 오시면은 네. 저 재미있는 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때 마지막 인사했잖아요. 네. 다음에 만나요. 제발 이런 걸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 어디 다른 아니.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제발. 네.